1조 원이나 떼먹은 인도네시아의 새해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은 지난 8월 20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발표 내용을 인용 2025년도 편성된 인니의 국방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인니 재무는 2025년 국방 예산에 대해 165.2조 루피아, 한화 14조 원 규모를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지금도 충분치 않아 보이는 이 예산안이 2024년 최종 국방 지출 대비 약 6% 감소한 금액이란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빚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인니만 근거 없는 여유를 부린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니는 중국이라는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주적을 두고 있으며 안팎으로 넓은 국토에 산재한 반란 세력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니는 최소한의 필수 병력만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역 언론들마저 이 정도 규모의 국방 예산으로는 지역 반란 세력이나 해적도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신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공군의 KF-21이 절실하며 최소한 라팔급의 전투기 보강이 시급한데 인니 정부는 동맹국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발표된 인니의 새해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서 KF-21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음 행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외신이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국가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GDP는 약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로 봤을 때는 중위권, 동남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방 예산만큼은 짜게 편성했을까요?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9.2%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국가 전체의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역시 낙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 의료,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니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 대신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요. 문제는 육군은 총 한 자루면 끝나지만 해군은 배가 필요하고 공군은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즉, 더 비싼 장비와 기술엔 큰 돈이 들어가고 이런 큰 예산을 쓰는 것을 인니 정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니 정부는 방위력 강화보다는 해양 안보 및 지역적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운동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중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사적 대립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국방비 증강보다는 외교적 힘을 통한 안보 확보를 추구한다는 정책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태평한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해왔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로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등장한 중국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제도 북부 해역도 이 중국의 구단선에 포함되어 있어 양국 간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또한 중국은 대놓고 구단선 인근 해역에 자국의 무장함정과 어선을 파견, 지속해서 인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활동이 자국 영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제분쟁 지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과거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이 묻혀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해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인 셈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선과 해경을 보내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이러한 복잡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내부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 반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테러의 위협도 낮지 않은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수준은 인니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췄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것입니다. 인니는 최소 필수 병력으로 국방을 꾸려나갈 것이며 국가의 오랜 고민이었던 지역 반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을 강화해 중앙집권 체계가 완성되면 외부 영토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짠물 국방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 예산의 대부분을 군인 복지와 경영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군수품 조달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인도네시아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엔 달랑 1조 6천억 루피아, 한화 1380억 원만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금액에는 KF-21 분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에서 총 개발비 8조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부터 KF-21에 관련 기술 일부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니는 계약 체결 후 초기에만 약속된 분담금을 일정 부분 지불했을 뿐 이후 경제 여건 악화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술 이전에 한국 측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분담금 완납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이나 축소도 문제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쪽에서는 마치 한국을 약올리기라도 하는 듯이 작지 않은 규모의 무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국방 현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F-15EX 24대와 S-70M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 프랑스로부터는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미국과 프랑스는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1조 원이나 분담금을 깎아주는데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기술 이전은 KF-21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 이후에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이야기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깎아준 만큼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이라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같은 핵심 기술을 넘겨줄 리도 없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첨단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기술만 이전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니 정부에 축소된 범위의 기술 이전만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군사 전문 채널과 외신은 이런 인니 정부의 결정을 심각한 오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니 정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인니 정부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최대 1조 원인데 그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한국 정부와의 믿음을 깨버린 것도 중요한 명분을 잃은 요소지만 현재 인니가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나은 단계의 전투기가 필요한데 이제 곧 양산품이 쏟아질 KF-21에 대한 최우선 원리를 제 손으로 포기하는 것은 제 발등 찍기라는 평가입니다. 서양 속담으로는 제 발등에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악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며 KF-21 보라매 개발과 같은 대규모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방위 예산보다 경제 회복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인니의 정치 상황도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21 사업에 대한 지지가 일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도 자주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정책 우선순위의 변경도 KF-21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니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주로 외교적 방법과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러나 힘없는 국가끼리 친한 척해봐야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중국의 눈엔 인도네시아가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바다의 만리장성, 중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언제쯤 그들은 자국의 안보 현실을 자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일 KF-21 안파나 못파나 영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두 기체는 성능 면에서 줄곧 비교되는 존재였지만 비슷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KF-21의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일인데요. 이에 라팔 제작사인 다스와 프랑스 정부는 정치와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친서방 국가와 제3세계와 중동 등 비동맹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손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으로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투데이는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F-21과 함께 러시아 수호이 57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평가받던 라팔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스텔스 성능에 대한 확장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E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체계에서도 수호이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호이 57은 1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사실상 8개의 하드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경우엔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신 기체도 아닌데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KF-21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생산 목표를 2028년까지 75대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형편상 수출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수용 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데만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화가 난 이집트가 양산체제도 못 들어간 수호이 57을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아갔지만 수호이 57을 대신에 수호이 35를 사가라 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라팔 역시 비싼 가격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KF-21의 대당 가격이 약 1,100억 원이고 수호이 57은 복좌형 모델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팔은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KF-21의 수출길이 무조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KF-21의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물교역의 부정적인 정부와 여론의 시각을 꼽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 일부인 현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깨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를 들여올 때 대금의 일부를 천연고무, 야자육, 커피, 코코아, 가공생선 등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러시아로부터 12대 전투폭격기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로 쇠고기와 밀을 주기도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2002년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면서 야자유 등을 현물 거래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2011년 필리핀의 근거리 유도탄을 수출할 때 대금의 일부인 68만 9천 달러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라팔과 생산량이 떨어지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전투기에 대비 KF-21이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선 KF-21 관련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외교와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맡고 라팔 체계 통합을 담당한 다소 전자장비 개발을 맡은 탈레스, 엔진 제작사인 사프랑이 힘을 합쳐 라팔 인터내셔널을 구성, 수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인도와 터키도 신흥방산 강국인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지는 대한민국이 몇 년 뒤에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존 방산 강국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운 대한민국은 현재 KF-21 수출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방산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성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면 KF-21의 매력은 어떤 국가도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20일 KF-21 파트너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갈팡질팡 흔들리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선 아세안 최대 부국으로 알려진 인도가
최근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니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으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 구멍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장관 시절 우리나라에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현금 대신 파묘나 지하광물 등 현물로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권 교체 직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입니다. 과거 역대 인니의 대통령은 친한파였는데요. 이번에 정권을 넘겨받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유럽에서 배우고 자란 친이유파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비판했고 최근엔 국방부와 언론까지 동원해 KF-21 깎아내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위시한 기존 방산강국의 구애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니가 돈이 없다면서도 국방 예산에 계속 자금을 대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가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이라며 남중국해 면적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아세안에서 공공의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한국 방산을 몰아내기 위해 노골적 견제를 하는 프랑스가 이 틈을 노려 인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0조 7천억 원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을 확정했고 비난 여론에 취소되긴 했지만 카타르에서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12대를 무려 1조 500억 원에 사들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KF-21 양산과 전력화에 들어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인니의 잠재력과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인니를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인니는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부국이면서 성장 잠재력 또한 뛰어납니다. 인니는 GDP와 구매력 기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니는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고 석유와 가스, 석탄, 니켈, 보크사이트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F-21 사태로 인해 양국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자원부국인 인니와 무역강국 한국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될 텐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인니의 제조업 인프라와 유통, 디지털 경제 육성, 투자 환경 개선 등 많은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인니는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의 첫 수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인니 이후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T-50과 경공격기 FA-50을 수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춘 가격에도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 첫 단추를 끼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인니가 16대를 도입한 이후 T-50 6대를 재구매했고 이어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까지 배치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기존 합의 내용을 뒤집고 2026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2년간 2천억 원을 추가로 내는 방향으로 KF-21에 대한 새로운 조정안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인니가 2026년까지 내야 하는 KF-21의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약 20% 규모였지만 여기에 2천억 원만 더 납부하고 한국과의 거래를 끝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국내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니와 결별해야 하며 그보다 좋은 조건의 파트너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거론되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이미 개발을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과정뿐인데 까다로운 파트너인 인니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KF-21의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잡음을 꺼린다는 점과 KF-21의 개발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대한민국 정부가 인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런 관측 뒤엔 대한민국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체 기술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현격한 기술 격차가 있다는 일본 같은 경우만 살펴봐도 일본의 기술력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스텔스 도료와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 소재를 개발하는 등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자체 기술력과 혹할 만한 여러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이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방산 선진국의 경쟁자로 등장할 한국과 KF-21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국이 기술적인 파트너보다는 개발비까지 될 수 있는 판매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니를 제외한다면 사우디와 UAE, 폴란드가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폴란드가 인니를 능가하는 최적의 파트너란 보장도 없는데요.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국을 찾고 있던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까지 나서서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틀이 정해진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빈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공동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본은 여러 이유를 들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주도 아래 프랑스, 스페인은 2029년 첫 시험 비행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도 끼지 못한 사우디가 한국에 노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기술만 빼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인도네시아만한 파트너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내수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KF-21의 내수 기체로 최대 200대 이상을 소화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출에 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트랙 레코드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과 인니는 방위산업과 관련 몇 번의 외교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분담금 미납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타이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USB에는 6,600건의 자료가 담겨 있었고 여기에 KF-21의 설계 도면을 입체화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카티아까지 유출됐을지 검찰과 언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2011년 2월 16일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롯데 소공동 호텔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침입했다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나라의 관계와 방산협력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양국 모두 한 번 더 인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계 정세와 국가관계 가운데서도 KF-21 개발 사업만큼은 순항 중입니다. 2026년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방사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술했듯 KF-21의 개발 비용이 애초 예상과는 달리 5천억 원 정도 절감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첫 공중급유 임무까지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미티어는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있는 적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춘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KF-21은 이런 미티어를 4기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까지 확립했습니다. 카이는 KF-21의 블록3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까지 도전하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의 배경엔 든든한 KF-21의 개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인니의 속내는 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갈팡질팡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과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한 상태에서 라팔과 F-15EX, KF-21 보라매까지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고성능 무기인 하이급 전투기는 소수정예로 갖고 있고 보급형인 로우급으로 다수를 채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전투기 라인업은 단순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국방부 장관 출신 대통령은 수입처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니는 국방현대화를 빌미로
올해 국방 예산을 3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나 증액했습니다. 여기엔 현 정부 인사의 각종 이권 개입과 유럽 방산회사의 로비가 있다고 인리 언론과 여론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인리가 사리사욕 대신 국익을 위한 선택,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플랫폼 KF21 보람에 집중하길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